윤리적인 소비는 현대 소비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소비 행동으로서 환경오염, 빈부격차, 이러한 현대 소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소비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를 통해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비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운동함으로써 기업에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인간,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도 제품 생산, 유통 과정에서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고 이를 신속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편 국내 및 해외에서 세대 간의 차이, 즉 MZ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이러한 세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각 기업들도 이러한 세대 간 차이를 반영한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단순히 STP 전략에서 인구 통계학적 변수를 한 부분으로 연령대를 국소적으로 활용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 사이의 소비 문화가 뚜렷해서 세대별로 마케팅의 방향이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론에서는 윤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에서의 세대 간 차이를 반영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윤리적인 쟁점을 살펴보고 기업에게 줄 수 있는 마케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윤리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이론에는 의무론, 공리론, 정의론, 권리론, 상대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설명은 위에 카드 링크나 아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론적 설명은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관점에서 기업의 윤리적 행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론, 신의, 감사, 선행, 자기향상, 법규 중수, 공정경쟁, 반부패, 고객과의 계약을 지킬 의무 등 기업이라면 꼭 지켜야 될 의무로서의 윤리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공리론적 관점에서의 기업의 윤리적인 행위는 오염 방지라던가 자연 활용, 지역사회 참여와 개발, 즉 많은 혜택을 국민이나 지역사회에 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거죠. 권리론적 관점에서의 행동을 살펴보면 작업장에서의 기본 권리,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 정의론적 관점에서는 차별 금지, 표현의 자유 등을 지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각 기업의 실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세대 간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쟁점에 관한 마케팅적 사례는 후반부 정도에 나올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이야기이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무론적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윤리적 마케팅 혹은 성공했던 실패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챗 GTP가 쏘아올린 AI에 대한 관심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AI에 대한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챗 GTP를 비롯한 AI 프로그램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개인들의 생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고 있어서 제2의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불리지만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이루다라는 챗봇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필수로 하는데, 이루다에서는 개인의 SNS, 메신저상의 사회생활 대화들을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자들에게 명확한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루다의 개발사인 다른 앱에서
즉 연애의 과학이라는 그 다른 앱에서 사용자가 불러온 카카오톡 대화 문석을 통해 연인 간의 애정도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 앱인데요. 이루다는 바로 이 연애의 과학 앱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가 범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집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연예과학 앱 가입 약관에는 신규 서비스 개발에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작은 글씨, 즉 눈에 띄지 않은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들고요. 더군다나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일부 직원들이 이렇게 수집된 개인의 사적 대화 내용을 공유하고 깃허브라는 개발자 사이트에도 유출시킨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인공지능 챗봇 리루다는 서비스 출시 3주 만에 중단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불거지자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항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업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윤리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공리론적 측면에서 윤리적 마케팅을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중 신선 제품을 저녁에 주문하고 다음날 새벽에 받는 새벽 배송, 샛별 배송 서비스는 바쁜 직장인들, 특히 워킹맘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숨겨진 이면이 있는데요. 바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포장 패키지에서 과도한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에 현대협쇼핑은 2019년 2월부터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염려하는 윤리적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해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아이스팩을 최대 20개까지 수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대쇼핑이 택배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요. 타사의 제품 포장에 쓰인 아이스팩까지도 수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거한 아이스팩은 거래 중인 협력사 및 아이스팩 재사용을 희망하는 식품업체나 기관, 전통시장 등에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쿠팡에서도 로카프레쉬 이용자들에게 일회용 스티로폼 포장지나 박스 포장지 일회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프레시백 가방을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무론적 관점에서 보면 기업이 소비자에게 편리한 제품이나 기능 업그레이드된 제품, 비용 우위적 제품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리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70억 인구가 다 같이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공간을 깨끗이 사용할 의무, 그로 인해 이 선진국들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저개발국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더 나아가 우리 뒤에 후대까지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공리론적 관점에서 잘 활용한 마케팅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권리론적 측면에서 기업이 마케팅을 한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농장에서는 5살에서 17살 사이 아이들이 전기톱이나 칼을 가지고 카카오 나무 오르락 내리락거리면서 카카오 원두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원두를 공급하는 이 다국적 기업에 원두를 공급하는 이 브로커들이 원두를 매우 싼 가격에 사들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 원두를 수확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가족 내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 노동에 동원이 돼서 가족 모두가 노동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두를 싸게 구입하려는 다국적 기업과 싸게 공급해야 되는 브로커들이 있다 보니 노동력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거죠. 이에 디바인 초콜릿은 이런 카카오 생산지에서의 아동 인권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가나의 카카오 생산자 조합인 쿠아파코쿠는 이 디바인 초콜릿의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즉, 이 생산자들이 디바인 초콜릿의 최대 주주인 거죠.
보통 일반적인 공정무역이 단순히 생산자에게, 즉 생산에 참여한 이 노동자들에게 대가를 주는, 즉 급여를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라면, 디바인 초콜릿은 생산자들에게 회사의 수익, 그죠, 주주로서의 배당까지도 주는, 공유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협동조합 생산자들은 디바인 초콜릿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자연인 부모들은 아이들을 카카오 농장이 아니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수익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우고 초콜릿 시장에 대한 지식도 쌓으면서 카카오 판매 과정, 유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한 대화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자립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도 의류업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당한 임금 지급이나 아동노동 착취와 같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에 공정무역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공정무역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파타고니아는 모든 상품을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의무론적 혹은 공리론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론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데 개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디바인 초콜릿이나 파타고니아는 개인의 권리를 착취하면서 제품을 생산시켰다는 그러한 어 비윤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권리, 즉 생산자라든가 혹은 종업원의, 특히 아동 노동의 권리를 착취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생산하고 유통시켰다는 측면에서, 권리론적 측면에서는 올바른 마케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의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뛰어난 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업계 1위를 달리던 남영유업은 어느 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너 갑질, 대리점 갑질이라는 뉴스가 연일 터졌습니다. 실망한 소비자들은 그 회사의 제품의 소비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MZ세대들 같은 젊은 소비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윤리적 행보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영유업은 불매운동에 타깃이 되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또한 대웅제약은 직원들에 대한 회장의 상습적인 폭언으로 대중들에게 외면받았고요. 동아제약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동아제약도 불매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정의론적 관점에 의하면 기업은 평등 공정한 처우를 해야 하고 이익 손실 배분에 있어서도 공평한 배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상계 기업들은 대리점에게 공정을 채용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것이 정의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 윤리적이지 않기에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고, 그 반대로 경쟁사에 있던 다른 유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처우와 공정한 처우를 해 줬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어 각 세대별 윤리적인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앞서서 우리가 각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대별로 이념 등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소비에 대한 차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세대 담론에 기초한 소비 문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대중 소비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좀 더 기업들이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 세대별로 공유하는 집단적이고 정서적인 의식 혹은 무의식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세대 구분에 대한 공식적인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면 미국을 기준으로 한 5개의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928년부터 45년에 태어난 친묵 세대 여기에 빠졌지만요. 왜냐면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 이 어떤 지금의 어떤 활동 중에서 기업의 마케팅의 대상에서 다소 약간은 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표에는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1946 년부터 64년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X세대는 65 년부터 80 년대까지고요. 밀레니엄 세대 Y세대라고 하죠. X세대 다음이라서 Y세대라고 하는데 1981 년부터 96 년까지고요. Z세대는 97 년부터 2012 년까지인데요. 이것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건 통계청과 맥킨지 코리아에서 한 거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는 60 년대 정도, 그러니까 한국을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X세대는 70 년대, 밀레니엄 세대는 80 년대, Z세대는 90 년대생들을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념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대가 마케팅의 중요한 대상임이 틀림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어떠한 세대도 저 아이 갓난 아이부터 저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중요한 마케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마케팅을 이끌어가는 마케팅의 중심은 단연 MZ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만드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도 자신이 믿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소비나 구매에 연결시키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반해 이 MZ 세대는요, 다른 세대들과 달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높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애정하던 브랜드라 하더라도 조금만 삐끗하면 적극적인 불매운동 대상으로 돌변한 한편, 스스로의 신념과 부합하는 브랜드라고 하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MZ세대가 다른 윗세대와 다른 소비 패턴을 보이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자라온 환경과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세대와 달리 졸업 후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취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되더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훨씬 큰 이 불안정한 재정 상황과 저성장 시대를 겪으면서 타세대, 여기서의 타세대는 MZ세대 윗세대들에 비해 미래보다는 현재를 좀 더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즉 막연한 미래의 보상보다는 현재의 즉각적인 예측 가능한 보상을 선호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충성도가 쉽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MZ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를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명확한 기준에 따른 정확한 평가와 공정한 결과에 익숙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을 둘러싼 서바이벌 룰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MZ세대에게 공정성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실용적인 개념으로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 이는 정치 소비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소비에 있어서도 이 MZ세대들은 그런 어떤 공정, 가치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면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베이비 부머와 방금 말한 MZ세대 사이에서 낀 세대로 불리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세대가 바로 X세대들입니다. 이 X세대들이 최근에 들어서 어 커진 소득과 그에 따른 가처분 어떤 소득, 소비를 매개로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X세대의 규모가 가장 크고 어 베이비 부머와 그 윗세대에 비해서 MZ세대와 공유되는 시점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X세대의 자녀인 알파세대 즉 2010년 이후 태생들께도 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히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대중 소비 사회로 진입하던 90 년대에 등장한 세대가 바로 X세대인데요. 이 X세대는 그 이전 세대의 우리라는 개념보다는 나, 개인이 중요한 첫 세대이기도 했고 소비 측면에서도 그 이전과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즉 X세대들은 합리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도가
그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아졌고요. 즉 낯선 것이라도 나에게 필요하고 혹은 나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해외여행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가기 시작한 세대이기도 했죠. 과거에 40대 즉 베이비 부머 세대가 가장 돈을 많이 쓰면서도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수동적인 소비자였기 때문인데, 즉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에서의 40 대는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즉 여기서의 전통적인 40 대란 베이비 부머 이상 세대를 말합니다. 베이비 부머 이상 세대의 40대 때는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를 양육해야 했기 때문에 월급의 대부분이 집 마련, 자녀 교육비, 그다음에 및 어떤 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이런 것들로 다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반해서 X세대가 40 대가 되었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X세대는 소비에서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는데요. 물론 MZ세대보다는 덜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이전에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는 좀 더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데, 나의 만족에 도움이 된다면 철저하게 나에게 투자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소비 성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X세대는 대부분이 40 대의 중후반을 달리고 있고 50대 초반인데, 이 세대는 어 어 경제적으로는 왕성하게 사회적으로 어떤 커리어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집안적으로는 또 자녀 양육으로 굉장히 너무나 바쁜 시기를 보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시간 절약이라든가 편리함 이런 것에 또 비용을 지출하는 의사가 더 강한 세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다음 섹션부터는 이 두 세대 즉 X세대와 MZ세대의 차이를 반영한 기업의 활동이나 마케팅 사례를 윤리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대 간 차이를 반영한 마케팅 활동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장 경제, 시장 자본주의는 기업 간의 비용, 시간 간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은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빠르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의무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X세대는 본인을 위한 가치 투자에는 과감한 반면 일상적인 소비에는 합리성과 가성비를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X세대에게는 구매력이 있다고 바로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따지며 비교 구매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2023년 6월에는 쿠팡에서는 반품 제품 전문가님 반품 마켓 이용이 오픈했습니다. 어 그 반품 마켓 오픈한 3 개월 만에 이용 고객 수가 35%나 증가했는데요. 바로 이 반품 마켓의 주요 이용 고객이 중년층이 된 이 X세대라는 거죠. 이 반품마켓은 반품된 상품을 쿠팡이 다시 직접 검수한 다음에 판매하는 거라서 이게 제품이 하자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단순 반품이기 때문에 사용상의 문제가 전혀 없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최소 30%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가성비를 따지는 이 X세대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즉 단순 번심에 의한 반손된 제품을 제조업체에 다시 보내지 않으면서 다른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전체 사회후생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높여주는, 이 공리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리적인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편 이 분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특히 자녀까지 양육하면서 사회적으로는 맞벌이를 하는 이 X세대에게 있어서 시간은 정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에 기업들은 시간 전쟁이 어 더 치열해졌고 유통업계에서는 퀵커머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퀵커머스는 지역 물류 거점에서 주문 즉시 상품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속하는 것이 뭐 새벽 배송이 될 수도 있고 빠른 배송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코로나19 시절 취약 연령 자녀를 둔 X세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최근 태어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냐? 코로나와 쿠팡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날 밤 주문한 먹거리가 새벽에 문 앞에 도착해 아침 식탁에 오르는 게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라는 거죠. 식재료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가전제품, 의류, 도서 모든 것들이 아침이면 내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쿠팡 물류창고에서 상품이 출고돼서 배달원이 하루 안에 문 앞에 갖다 주는 이 로켓 배송이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2014년 쿠팡이 국내 최초로 이길 배송을 시작한 다음에 온라인 장보기 어플리케이션 마켓컬리, 2019년에는 SSG닷컴이 새벽 배송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쿠팡은 온라인 마켓을 찾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생활 습관, 나아가 유통 개념까지 바꿔놓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이 클릭 한 번으로 다음 날 혹은 그 전날 11시 59분까지 주문한 게 그 다음 날 단 몇 시간 만에 새벽에 도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HN 아시죠? NHN 네이버 NHN 다이티 조사에서 실제 조사에서 X세대 남녀 들에게 물어봤는데 설치율이 가장 높은 종합 쇼핑몰 1위가 바로 실제로도 쿠팡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소비자가 가진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것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기업이 윤리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쿠팡이나 이런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을 해주는 혹은 시간을 줄여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이런 행위는 기업의 마케팅 행위는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즉 공리론적 관점에서도 행복을 주네요. 다수에게 행복을 주는 이면에는 소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킥 서비스의 대세 속에서 오히려 슬로우 커머스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7월 7일 녹색신문 기사를 보면 쿠팡의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일어난 그런 화재 사건을 보고 24살 김모 씨 직장인 같은 경우는 쿠팡은 이제 대규모 플랫폼 회사가 됐다. 로켓 배송이 편리하다는 걸 알지만 근로자들의 권익과 안전에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관악구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31살 한모 씨도 빠른 배송도 좋지만 새벽마다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린다. 그래서 조금은 느려도 좋으니 한밤중에 조용한 일상을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인터뷰에 응한 응답자들을 보면 24살, 31살 이런 어떤 MZ 세대들은 지속 가능성과 공정함을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떤 개개인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낳는 가치 소비가 중요한 소비 기준이 되는 거죠. MZ 세대들에게는. 그러면 이 MZ 세대들이 말하는 가치 소비란 소비자가 광고나 브랜드 이미지에 휘둘리지 않고 즉 기업의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가치 판단을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또 미닝아웃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소신 소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남들에게 밝히기 힘들어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자기만의 취향, 신념들을 소비라는 행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출한 현상을 미닝아웃 소신소비라고 합니다. MZ세대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오프라인에서 물리적인 연대를 하지 않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신념과 관련된 연대를 맺고 자신들이 이러한 소신소비를 하고 있다는 걸 SNS를 통해 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동참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윤리적인 소비가 대두를 하면서 쿠팡이라던가 컬리나 마켓컬리죠. 동아제약 등과 같은 기업들이 불매 대상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6명이나 사망을 했고요. 마켓컬리나 동아제약에서는 뭐 노동자 블랙리스트라든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노동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2024년 3월에 뉴스 기사에서 쿠팡이 이런 노동자 채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쿠팡은 로켓 배송, 이길 배송이라는 빠른 배송을 앞세워서 국내 대표적인 1위 이커머스 업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빠른 배송을 강조하다 보니 물류센터 근무자들이 지나친 노동을 강조하다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됐었었죠. 제기가 됐었죠. 물류센터에서 코로나 때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 보건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소독과 같은 방역 지침을 내렸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오히려 쿠팡 내부의 이야기보다는 쿠팡 외부적인 걸 비판을 했죠. 더군다나 2021년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구조대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6월 19일 쿠팡 탈퇴 트위터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고요. 관련 트윗이 10만 건이 넘었고 그 다음 날인 20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해시태그가 붙었죠. 해시태그 쿠팡 탈퇴, 해시태그 쿠팡 불매. 그죠? 이런 SNS 인증 게시물이 계속됐습니다. 즉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 쿠팡을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쌓였던 문제들이 쌓여 있던 것이 물류센터를 계기로 탈퇴라는 형태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출된 것이죠.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인 IGA 웍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쿠팡의 사용자 수는 앞에 두 사건 있죠. 화재 사건과 그다음에 사망 사건.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이후 나흘간 47만 명이 앱 사용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탈퇴 있었죠. 그리고 이탈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가 바로 MZ세대였습니다. 그중에서 20대 사용자의 24.5%나 줄어들어서 가장 큰 이탈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창업주 김범석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하고 의장직만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보상 생계를 보장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경영활동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비윤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MZ세대들은 소비를 통하여 이를 저지하였고 해당 기업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권리론적 측면에서 기업 윤리를 원하는 MZ세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업이 과연 그럼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마케팅적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 빈도가 늘어나면서 X세대의 온라인 쇼핑 문화도 MZ세대와 비슷하게 자리 잡았지만 모든 부분에서 MZ세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MZ세대는 구매 전에 SNS, 검색 포털, 유튜브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탐색 과정을 거치지만 MZ세대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출석 이벤트라던가 SNS 마케팅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 반면에 X세대는 구매하기 전에는 합리적으로 검색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사회적 위치나 이런 거상 그러다 보니까 SNS 여러 가지 이벤트라던가 기업이 제시하는 마케팅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매 경로도 굉장히 MZ세대들에 비해 심플한 경로를 갖고 있고 여러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MZ세대에 속한 소비자들은 초반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그 기업이 신뢰를 잃거나
해당 기업의 이념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소비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과감하게 해시태그, 탈퇴, 그죠? 불매 이런 과감하게 떠나는 충성도가 그 이전 세대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Z 세대들의 가치 소비는 단순히 자신만의 소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면서 연쇄 소비로 이어지게 되어 그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케터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기업이 착하게만 보인다 해서 MZ 세대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희소성이 있거나 개성이 있거나 예쁘거나 실용적이지 않다면 결국 그 어떤 소비자의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MZ 세대들까지도요. 실례로요. 프라이탁이라는 우리 천막이나 이런 것들로 재활용해서 만드는 어 가방인데요. 뭐 자동차 안전벨트라든가 어 트럭의 방수포 등을 재활용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을 만드는 게 이 프라이탁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의 가격이 평균 30-40만 원을 웃돕니다. 그래서 결코 적은 가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탁의 매출은 매년 500억 원 이상을 넘깁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프라이탁이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 환경 때문에 프라이탁이라는 걸 구매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 프라이탁을 이 생산과 유통하는 과정을 보면 그리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프라이탁 가방이 인제 본사가 스위스에 있는데요. 스위스 추리부터 만들어져 우리나라에까지 배송되어 오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어진다면 되는 걸 생각한다면 굳이 해외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비슷하게 재활용된 가방을 사면 좀 더 친환경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즉 국내에는 프라이탁 가방 같은 가방이 없어서 "프라이탁을 살 수도 있잖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있습니다. 바로 큐클립이라는 데인데요. 이 큐클립도 국내 업사이클링 브랜드인데요. 프라이탁과 유사하게 현수막, 텐트, 우산 등을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특별한 디자인과 환경적 의미를 모두 제공하지만 가격은 어 프라이탁의 4분의 1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적으로 보거나 가격적 측면에서 보면 프라이탁보다 더 나은 대체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이 넘는 프라이터기의 공정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데 자랑스럽게 환경 보호를 하는 그죠? 라는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 뒤에 숨겨진 건 그들은 단 하나뿐인이라는 개성과 최초로 현수막, 텐트의 소재로 업사이클했다는 브랜드의 정체성, 그리고 준 명품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프라이탁은 사회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착해서가 아니라 예쁜데 착해서 선택했다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즉 기업의 윤리적인 활동은 더 이상 브랜드의 획기적인 스펙은 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는 매력적인 소비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프라이탁은 초반에 사회공헌적인 긍정적인 의도를 효과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러한 어 이미지를 잘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디자인과 명품성이라는 기본적인 혜택을 소비자한테 주면서 또한 착한 브랜드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성공적으로 포지셔닝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특히 MZ 세대들이 이 프라이탁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본문에서 살펴드렸던 쿠팡의 사례를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이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노동자가 6명이나 죽는 그리고 1년간으로 봤을 때는 9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여론이 악화됐고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만 명이라는 어 그 탈퇴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런 사회 현상은 오래가지 못했고 오히려 쿠팡은
그 당시 2021년 1분기, 그때 1분기보다 고객 수가 10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분기 1 월부터 3 월까지의 고객 수보다 오히려 그 사건이 일어났던 6 월에 속한 5 월부터 4, 5, 6, 그죠? 4, 5, 6, 그때가 오히려 고객 수가 더 늘어난 것을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또 4 개월간의 쿠팡 관련 보도를 보면 부정적 이슈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쿠팡 측에서 진정성 있는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해명은 있었지만 정말로 구체적이고 엄청난 개선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고요? 산적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은 이미 쿠팡의 로켓 배송, 세복 배송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쿠팡의 불매운동의 여파에도 실제적인 매출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적 아까 여기는 2021년, 22년에 더 늘어났고요.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21년 2분기에 고객 수나 매출액이 늘어난 걸 본다면 그러한 어떠한 어려운 사실, 그런 어떤 어려운 어 혹은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요, 쿠팡 이용자입니다. 월 4,900원 내고 쿠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쿠팡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이용하다가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제 자연스레 횟수를 줄였는데요. 제가 뭐 정의롭다기보다는 나의 소비가 누군가의 피해라든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가끔은 불편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즉 이런 가치 소비나 윤리적인 소비, 어 정의에 부합하는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이 알아서 양심적이고 노동자를 존중해 주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건 이 세상에는 없는 낭만을 찾는 것과 비슷하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만 움직이지, 이윤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행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커다란 이슈가 터졌을 때 잠깐 행동하는 걸로 부족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의 이슈가 터졌을 때 기업의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업의 정책과 문화, 윤리의 개선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소비자들, 사회적인 생태계가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생태계가 추상적이기보다는 눈에도 보이고 손에도 잡히는 그런 혹은 실천적인 구체적인 것이면 더 좋을 것이고,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기업은 자각하고 기업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쿠팡의 이러한 서비스들, 기업의 편리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의 삶의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고, 이미 한번 맛본 이 달콤한 로켓에 대한 경험은, 로켓에 대한 유혹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편리함은 우리 몸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달콤한 경험 앞에서 소비자들이 도덕, 윤리, 양심 같은 거,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기가 막히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쿠팡은 늘어난 이용자들을 보면서 소비자,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나 윤리의 도덕성은 어쩌면은 낮게 설정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주 야심차게 내놓고 자신만만하게 밀고 있는 새벽 배송이라는 경험의 힘을 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어떤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윤 추구로 했던 기업들의 어떤 인식에 우리가 자각을 주고 그래야만이 이 기업들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 도덕 기준을 떨어뜨리는 기업은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우리 소비자들이 일깨워줘야 합니다.
어떤 걸 통해서? 소비 행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자면 다음과 같으네요. 우리 모두는 극심한 빈부격차, 즉 부의 곡착화라는 자본주의의 한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준 혜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문명의 혜택, 편리함의 혜택, 편안함의 혜택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어 기후변화, 환경재앙, 코로나에서 봤던 생존의 불안 혹은 악화되는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에서 느끼는 분노와 좌절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97년 그다음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던져준 이 경제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러한 어떠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의나 공정과 같은 윤리적 담론이 기업에게도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고 소비자들도 그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봤을 때 X세대는 베이비부머 등 이전 세대와 달리 산업화라던가 민주화 같은 시대적 책무로부터 자유로운 세대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라던가 개인의 의사표현 이런 것들이 활발했던 세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X세대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세대와 달리 성인이 되자마자 20대 때 IMF를 맞았고요. 직격탄을 맞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고 했을 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이전 세대처럼 어떠한 가족이나 회사 등 다른 일들을 위한 소비보다는 나의 생존, 그죠? 이런 어떤 것에 절실함을 느꼈고 남을 위한 소비보다는 남을 위한 어떤 베품보다는 회식, 우리의 개념보다는 개인적인 소비를 중요시하는 첫 세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있어서도 가성비가 높은 시간 절약, 가격 전략, 기능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경향이 다른 세대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90년대 젊은 시절 경제 호황과 문화 르네상스를 창출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으로 레트로 감성도 풍부합니다. 그러기에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성비를 따지면서도 레트로 감성이 짙은 제품을 주도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X세대 같은 경우는 2002년 월드컵 그리고 촛불 시위, 대통령 탄핵의 중심에 서기도 해서 어떠한 평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오프라인으로 뛰쳐나와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세대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오프라인에 나와서 뭉쳤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어떤 집단 효능력이 강한 세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득과 소비력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된 이 X세대가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전에 아무리 가성비가 있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업에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X세대를 비롯한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기성세대들에게 가치 주입을 덜 받은 MZ세대들의 경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을 일상적인 생활에서 특히 소비라는 측면에서 실천하길 원하고 실제로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Z세대들에게 있어서 나의 행동이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믿음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MZ세대들의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과 움직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실천 경향, 소비 경향으로 자리 잡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업은 효능감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할 때만이 소비자들의 선택, 즉 X세대나 MZ세대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X세대의 오프라인에서의 위력과 온라인과 SNS에서의 MZ세대들의 집단 움직임을 가진 이 소비자들이 움직인다면 이러한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이나 기업의 행동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